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고기는 핑계고 사돈이 가지고 계신 20억 혼자 꿀꺽 하려는 거잖아요. 내 딸이 뭘 그리 잘못했나요? 욕심은 더럽게 많아서리. 에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차 안에서 유튜브 사연을 듣고 있었는데요. 신호를 기다릴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저도 모르게 창밖으로 흩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게 되네요. 소여름의 문턱에 서서 싱그럽게 자라난 나뭇잎을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했던 그 나무가 맞나 싶습니다. 겨울이라는 힘든 시기를 보낸 뒤에 다시 화려하게 변하는 나무를 보며 저 역시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동시에 2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된 것은 3개월 전부터예요. 그 전까지 그저 남편의 가게에 앉아 함께 장사를 했답니다. 일손이 바쁜 대목이면 직접 고기도 썰고 포장하며 하루 중 18시간을 가게에 박혀있기도 했죠. 명절과 같을 때는 아무리 샤워를 해도 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계속 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의 정육점은 가족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이었어요. 대규모 아파트 상권이 있었고 오랫동안 일하신 시부모님은 3층짜리 상가도 가지고 계셨죠. 1층을 꽤나 큰 정육점으로 직접 운영하고 계셨고요. 때문에 함께 일하는 시동생 부부와의 마찰도 피할 순 없었죠. 크고 작은 일들로 마음을 다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저는 결국 2개의 매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유능한 사업 인재가 되었답니다. 단순히 남편의 정육점을 운영하던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파란만장한 시동생 내외와의 사건들을 들려드릴게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는 말이 저에게 딱 어울린 말이었던 그 시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이야기에 함께 웃고 함께 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은 꼭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네요. 저한테 주신 거면 그 후부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일일이 형님한테 허락받아야 해요? 제 남편은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정육점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이곳저곳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결국 30대 초반에 퇴사를 하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길 결정했죠. 어릴 적부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이 새벽까지 고생하는 걸 봐왔기에 처음엔 정육일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칼을 다루고 발골을 하며 일을 배워나가니 제법 흥미가 생기고 일이 금방 손에 익었죠. 정육점이라는 게 40, 50대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정육점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잘생긴 총각이 고기를 판다는 소문이 아파트 주변에 돌면서 손님이 늘어났다고 해요. 대체로 고기를 사러 오는 주 고객층은 주부들. 남편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남자답게 멋있었고 정육 작업을 하면서도 힘을 썼기 때문에 팬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정육점 규모는 확장으로 더욱 커졌고 몇 년 후 바로 옆 상가까지 임대해서 매장 크기를 늘렸다고 해요.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며 돈을 모으던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저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1년 후 결혼식을 올렸죠. 저는 남편과 결혼한 얼마 뒤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가 연초였기에 정육점 운영이 매우 바쁠 때였습니다. 남편은 농담을 섞어 아르바이트 할 겸 가끔 매장에 나와서 포장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시급을 두둑히 쳐준다고 말이죠. 남편의 장난 반 진담 반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육점 생활. 새벽에 남편과 함께 도착해 분류된 고기를 포장하고 손님이 몰려올 땐 카운터에서 판매를 도맡았습니다. 남편은 고기 손질하랴 손님 상대하랴 정신없이 바쁘던 와중에 제가 자투리를 도와주니 일이 한결 편해졌죠. 덕분에 퇴근 시간도 빨라지고 매장도 수월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구하기 전 아르바이트 삼아 한 번, 2번 나가던 남편의 가게에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고객 유치를 할 때 동네 커뮤니티도 이용해보자. 거기에 할인 품목도 게시하고 이벤트도 올리는 거야. 은근히 주부들 커뮤니티 많이 이용하시거든. 사업 명의는 시아버님이었지만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장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육점 운영을 좀 더 젊게 보자는 마음을 먹었죠. 찾아오는 동네 손님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자고 판단하며 사업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이 바이럴 마케팅 쪽이었기 때문에 동네 커뮤니티로 퍼지는 입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물려받은 가게를 더 풍성하게 운영하기 위해 저는 이벤트 홍보물을 만들기도 하고 매일매일 아파트 커뮤니티 여러 곳에 가게 할인 품목을 공유했습니다. 또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을 기억해서 선지나 국거리용 자투리 고기를 덤으로 얹어주는 등 예전과는 다른 이미지의 정육점을 만들어 나갔죠. 저와 남편의 노력 때문인지 매출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에게 약속드린 몫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챙기는 돈이 커졌죠. 예약 판매도 실시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야 할 정도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졌지만 고생한 만큼 수입이 좋았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재미나게 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던 어느 날 시댁 모임을 위해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외지에서 일하고 있던 도련님도 참석하는 행사였죠. 그런데 도련님이 못 보던 어린 여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어머, 형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진보다 훨씬 어려 보이신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사진을 보셨어요?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원판 사진으로 봤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5살은 더 어려 보이세요. 생글생글 잘 웃는 예비 동서는 저를 보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더군요. 처음 보는 여자가, 그것도 저보다 훨씬 나이 적어 보이는 여자가 제 외모를 평가하는 게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잘 지내보고자 자기 나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건가 보다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예비 동서는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부족한 반찬이 있으면 직접 그릇을 들고 일어나 가져온다든가, 어머님, 아버님이 말하기도 전에 반찬을 앞접시에 덜어드린다던가 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항상 웃으려고 하고 리액션도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랄까 참 쎄한 동서였어요. 그건 그날 설거지를 하면서 저에게 동서가 소근거리듯 질문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시부모님 저 상가 진짜 20억 정도 하는 거예요? 형님도 고기 팔아서 억대 연봉 훌쩍 버신다는데 정말이에요? 네? 아니 뭐 열심히 하면 그 정도 벌 때도 있고요. 시부모님 재산은 정확히는 몰라요. 신경 쓰지도 않고요. 이렇듯 저는 쎄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 전부터 일을 만들곤 싶진 않았죠. 저도 그 당시엔 발랄한 예비 동서를 보며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와 상반된 성격이라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생도 가게에 와서 일 도울 거야. 서방님이? 직장은 어떻게 하고? 재계약이 안 됐대. 작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서방님은 이번 재계약에 실패하였고 결혼까지 했는데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 직장을 구할까 고민하던 중에 시부모님께서는 형이 하고 있는 가업을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고생하는 걸 봐온 두 형제는 출산업은 절대 안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세상살이가 뭐 그리 만만하나요. 결국 서방님 역시 동서와의 상의 끝에 형과 함께 가업을 이어나가길 결정했던 것입니다. 저희 정육점의 규모가 기존 매장의 2배 이상으로 상당히 커졌다 보니 인력이 필요하긴 했어요. 남편은 쉬는 날 없이 일하기 바빴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과 같은 대목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평일에도 쉼없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만큼 건강 상태도 나빠져갔죠. 직원 채용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서방님이 자진하여 가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으니 저희에게는 호재라면 호재, 악재라면 악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부모님 두 분은 사업상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도매 및 가게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 중 상당 부분이 저희 부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취업 걱정 없이 가게 운영에만 전력을 쏟았던 거고요. 2층, 3층 임대료만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방님네와 나눠 가져가게 되니 저희가 장사를 더욱 열심히 해야 줄어든 공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정육일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참에 전문적으로 일을 배운다며 정육기술학원에 등록하여 기초부터 배워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저의 기분을 아셨는지 조금 시간을 가져보자.
자기들도 먹고 살려고 저렇게 열심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니? 네가 조금 고생해줘. 그렇게 평일에는 남편 옆에서 보조가 되어 어깨너머로 배웠고 주말에는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했지요. 서방님은 농땡이를 피우거나 대충대충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죠. 가장의 무게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함께 일하며 빠릿빠릿 움직이는 서방님의 모습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저와 남편 둘 다 업무가 편안해졌기 때문이죠. 수입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주말에 쉴 수 있고 피곤할 때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삶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합심하여 가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형님, 저도 가게 나와서 일 좀 배우려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일이 이 시절처럼 무탈하게 흘러갔다면 좋았을 텐데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는 파열음은 서방님이 동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추석이 있기 한 달 전 초가을에 동서 역시 돌연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것입니다. 동서는 간호조무사로 신혼집 인근에 있는 성형외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곳 사람들과의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다나 뭐라나. 저는 저희의 안정적인 사업장에 갑작스러운 동서의 개입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다가올 명절을 대비할 일손이 생기는 것이라 미리 일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지만 저희 내외도 그렇고 서방님들도 그렇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정육점에 올인하는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공식적인 사업자는 아버님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터줏대감이 되어 가게의 주인이 된 사람은 남편인데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남편의 사업이 두 갈래로 찢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딱히 배울 건 없어. 쉬다가 추석 전주부터 나와도 돼. 어머님이 오늘부터 나와서 형님 옆에서 배우라고 했어요. 미리미리 익혀놔야 바쁠 때 도움이 되죠. 파채부터 쓸까요? 동서는 그날 이후 저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고 진열과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행동하고 알아서 제 할 일을 찾아다니는 모습에 저도 서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동업해서 모두가 잘 벌고 잘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동서의 참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정육점 업무는 단순히 진열된 고기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판매되는 고기의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하고 쌈장이며 양념장 등 판매되는 시판 물건들도 각양각색입니다. 구이용, 국거리용처럼 부위별로 생고기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불고기나 닭갈비 소스에 재우고 판매하는 2차 가공육들도 준비할 게 많죠. 모든 버섯이나 파채 등 곁들여 먹는 야채류도 따로 소포장해야 합니다. 저는 동서와 분담을 하기로 했어요. 비교적 스킬이 크게 필요 없는 야채 손질 및 물건 정리 등을 맡겼습니다. 곧 잘하는가 싶었던 동서. 하지만 얼마 뒤 한 단골 손님이 저에게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샀던 파채가 다 물러서 아삭함 없이 먹지도 못하고 버렸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로 조금 더 드릴게요. 저는 돈을 환불해드린 후 동서가 준비한 파채와 각종 채소를 확인했습니다. 기계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포장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파채는 기울이면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물러 있었습니다. 모듬쌈도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부분이 군데군데 보였고요. 저는 동서에게 야채 손질이 어려우면 파트를 바꾸자고 얘기했고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물 닿는 일을 하는 게 힘들었다나 뭐라나요. 저는 동서에게 고기를 양념에 재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출근 후 해야 하는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고기에 양념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부수채소는 뭘 넣어야 하는지 등을 말이죠. 동서는 알았다며 특유의 쾌활함으로 씩씩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한 시간보다 더 일찍 소불고기와 돼지불고기, 닭갈비통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하루가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날 또 한 번의 클레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요, 오늘 닭갈비 매장에서 사왔는데 맛이 왜 이래요? 닭갈비 양념이 아니라 불고기 양념을 넣고 재운 것 같은데요? 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매장에 전시된 고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손님의 말처럼 닭고기에는 소불고기 양념이, 소불고기에는 닭갈비 양념이 잘못 재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판매하고 남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의 클레임이 쏟아질 것은 시간 문제였죠. 저는 동서를 불렀습니다. 동서는 본인이 실수할 리 없다 펄쩍 뛰었지만 매장에 잘못 재워진 고기들을 직접 본 그제야 거꾸로 한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 당일 판매된 고기 중 고객번호로 적립된 고객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포인트 적립 방식을 이용하고 있던 가게였기에 고기를 사며 적립한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요리하기 전인 고객들도 있었고 이미 잘못된 고기를 먹은 고객들도 있었죠.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를 드린 뒤 포인트로 환불을 해주기로 하며 더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환불 포인트를 확인해보니 총 30만 원가량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포인트 지급하기 전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그렇게 하라고 했죠. 옆에서 고기를 정리하고 있던 서방님은 동서에게 농담조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동서는 시무룩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동서는 제가 자신의 실수를 두 남자에게 알린 것을 창피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되려 왜 다 이야기하냐고 묻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 큰 손실 끼쳐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애처럼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동서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했죠. 일하면서 가게 수입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장인 남편이 당연히 알아야 할 문제지 동서.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앞으로 주의하겠다, 조심하겠다. 먼저 말하는 게 예의고. 동서는 입을 대빨 내민 채로 궁시렁대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서의 중얼거림이 살며시 들리더군요. 20억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인데 진짜 짜증나. 저는 동서의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애도 아니고 무슨 버릇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동서의 태도가 약간 저를 견제하는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저에게 거리두기를 하던 동서는 며칠이 지나자 다시 제 페이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 싶어 말하지 않고 제 임무만 충실히 수행했지요. 남편과 서방님은 대목을 앞두고 정육 작업량을 늘렸고 질 좋은 고기를 구하기 위해 축산시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저와 동서 역시 각종 이벤트를 구상하며 어떤 혜택으로 손님을 끌어당길지 회의하기도 했죠. 저희 가게는 예전부터 자투리 고기를 덤으로 얹어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도축 이후 남은 고기들을 한데 모아 얼마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국거리용 고기를 증정했죠. 명절이 껴있는 주간에는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 이벤트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동서의 어머니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깜짝 놀라 인사를 드리니 이곳저곳 둘러보시며 밝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매장이 참 이쁘네요. 돈이 덩쿨째 굴러들어오겠어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상가가 있으면 건물 가치도 오를 테고. 아이고야.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남은 사골과 고깃거리들을 푸짐히 챙겨드렸습니다. 이때는 이 방문이 무슨 의미인 줄 몰랐네요. 그래서 저희는 팔고 남은 자투리 고기들을 각자의 집으로 원하는 만큼 가져갔죠. 시부모님께도 드리고 친정에 보내드려도 넉넉한 양이었습니다. 바빴던 명절이 끝난 후 저희는 슬슬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사람 다 원래 자신이 맡았던 일들을 착착 수행해 나갔습니다. 저는 주로 매장 관리 및 판매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 오면 조금이라도 덤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떨어져야 하는 서비스 자투리 고기가 점심이 갓 지났는데도 부족한 느낌인 거예요. 오늘 손님이 많았나? 그건 아닌데. 그럼 자투리 고기가 오늘은 좀 덜 나왔나? 생각하면서 판매를 계속했죠. 그런데 부족함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번 고기를 들어오는 양은 비슷비슷한데 서비스 고기의 양은 예전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정도를 이상하다 생각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요즘 정육할 때 자투리 많이 안 나와? 아니, 비슷하게 나오지. 왜? 요즘 들어서 고기가 너무 일찍 소진돼서. 예전에는 저녁쯤 끝났다면 요즘은 점심 이후에 간당간당하는 거야.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도축 작업은 서방님과 남편 둘 다 똑같이 진행하고 있고 항상 같은 케이스에 담아둡니다.
서비스로 자투리를 나눠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왜 그럴까?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양이 갑자기 늘었나? 별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 내일은 아침부터 유심히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서방님이 새벽부터 정육 작업을 시작했고 저는 어깨 너머로 자투리 고기통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매장 관리를 마치고 보니 항상 담아두는 그 통의 절반 넘는 양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저는 판매를 하면서 위생봉지에 담을 때 옆에 있는 계량기를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한 주먹 정도를 감에 따라 나누었지만 손이 커진 걸까 싶어서 계량기로 확인 후 서비스를 드렸죠. 그렇게 장사는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심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점심을 교대로 먹거든요. 먼저 저와 남편이 먹고 1시간 뒤 서방님 내외가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사를 하고 온 이후 판매를 하는데 밥을 먹으러 가기 전보다 자투리 고기의 양이 확 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안에 손님이 몰아쳤던 건가 싶어서 판매 기록을 보니 그렇게 많은 양의 서비스가 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던 저는 동서가 밥을 먹고 돌아왔을 때 물어보았죠. 동서, 점심 먹고 왔는데 자투리 양이 한참 줄어있네? 서비스 많이 나갔어? 네? 몇 개 나갔어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동서는 저의 물음에 좀 꺼림칙한 느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듯 후다닥 냉장실 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온 지 1시간 만에 고기 양이 확 줄어든 게 참 이상했죠. 동서가 계량을 안 하고 특정 손님한테 마구 퍼준 게 아닐까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일하다 다시 서비스 고기가 나가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고기 양이 아까처럼 수북하게 늘어있는 겁니다. 이건 또 뭐야? 저는 우선 손님 응대를 마친 뒤 정육점에 있는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 자투리 여보가 더 추가했어? 아니, 자투리는 아침에 한 게 다야. 왜, 또 부족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 매장으로 나왔죠. 그리고 무슨 일이람 생각하던 중에 순간 핏물이 묻어있는 큰 위생봉투가 휴지통에 버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황상 수북히 쌓인 자투리 고기를 담았던 위생봉지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위생봉지에 담아두었다가 다시 돌려놓았다는 것. 여러분도 누구의 짓인지 말 안 해도 감이 오시죠? 바로 동서였습니다. 저는 소스리를 정리하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서는 곁눈질로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모른 척 또 자리를 뜨려 하는군요. 저는 동서를 불러 세웠죠. 동서가 자투리 고기 챙겨놨다가 다시 담아둔 거야? 아니요, 저 아닌데요? 그럼 매장에 남편이랑 서방님, 동서, 나 딱 4명 있는데 휴지통에 버려진 핏물 봉투는 누가 한 거야? 동서도 나도 아니면 서방님이랑 남편한테 물어볼까? 동서는 아차 싶은 표정이 되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뻔히 들킬 짓을 해놓고는 자신이 안 했다고 시치미를 딱 대는 동서가 기가 막히더군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여러 번 이렇게 고기를 챙겨갔던 걸까요? 서비스 고기로 손님들에게 나눠준다는 사실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저는 고기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가져가면 되지 왜 몰래 가져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서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동서의 이런 철없고 어이없는 행동에 짜증과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한 소리 하는 걸 들은 서방님과 남편이 정육실을 나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여 그냥 대답 없이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서방님은 자신의 부인이 꾸중을 듣는 모습이 속상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자꾸만 채근했습니다. 동서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고기를 가져가려고 했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네. 근데 또 저는 그 모습이 어이없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이 얌체 같은 행동을 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마치 제가 별일 아닌 걸로 동서를 꾸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10살 먹은 애도 아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을 만지작 하며 우물쭈물대는 게 어찌나 얄밉던지요. 저게 곧 3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태도인가요? 그 피해자 코스프레 덕분에 남편은 저를 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때 혈압이 상승해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죠. 괜히 그 자리에서 사건의 내막을 밝히려 하는 게 더 민망해질까봐 저는 목울대로 올라오는 화를 꾹꾹 참았습니다. 서방님은 괜히 저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동서를 데리고 매장을 나가더군요. 그 중얼거림은 덤이고요. 정말 치사하네.
진짜 한 푼도 안 주려고 저러는 거지? 저는 서방님과 동서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아니었고 저에게 자신이 안 한 것처럼 보이게 거짓말한 사실까지 모두요. 남편은 제가 흥분해서 쪼르르 말하는 것을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고 넘어가자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이 남들이 보기엔 우습다는 사실을요. 저 혼자 너그럽지 못하고 고기 쪼가리에 예민하게 군 아줌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되었고 매장 내 어색한 기운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민망해하던 동서는 저와 최대한 거리를 두며 판매했고 조금이라도 둘만 있는 시간이 생기면 가게 밖으로 정육시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행동하는 것도 싫었고 앞으로 쭉 봐야 할 사이이기 때문에 인내를 더하여 동서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다음부터는 필요한 거 있음 이야기하고 가져가. 괜히 서로 오해하는 일 없게. 알겠지? 동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꼰대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해도 참 이럴 땐 왜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죠. 미묘한 신경전이 있던 서방님네와 저. 함께 하루 8시간 이상을 부대끼는 사이였지만 저와 동서는 시간이 갈수록 철저하게 자신이 맡은 일만 해나갔습니다. 오히려 저와의 거리를 두는 쪽은 동서였기 때문에 저도 굳이 친한 척, 살가운 척하지 않았죠. 동서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장사에 해가 될 정도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면 저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었을 테죠. 하지만 동서와 서방님은 또 한 번 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뼈가 문제였습니다. 부위별 정육 작업을 끝내면 저희는 남은 뼈를 사골용으로 포장해서 판매했습니다. 사골용 잡뼈는 은근히 쏠쏠하게 판매되는 효자템이었죠. 가정집이 밀집한 동네였기에 사골용 잡뼈를 한꺼번에 예약하여 사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장을 둘러보던 중 사골 국물을 우리는 잡뼈가 진열장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자신의 처가에 좀 갖다 줘야겠다고 말해서 남편이 따로 모아두고 있었던 거였죠.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다리를 접지르셨거든요. 고아 잡수시라고 제가 좀 갖다 드리려고요. 어머나,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그럼 국물에 넣을 소고기도 같이 챙겨요, 서방님. 이렇게 서방님처럼 이야기하고 챙겨가면 당연히 문제될 게 없죠. 자기 처가를 생각해서 따로 준비해놓는 서방님이 오히려 1등 사위 같아 보이고 좋더라고요. 저는 깨끗하게 2차 손질하여 랩으로 하나하나 포장한 뒤 봉투에 가지런히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그걸 들고 매일 퇴근하셨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방님은 여전히 정육 작업을 한 날에는 소뼈를 챙겨갔고 남편 역시도 판매용을 따로 빼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다치셨길래 2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소뼈를 저렇게 많이 챙겨갈까 싶은 궁금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찾아와 사골용 뼈를 물어보던 단골이 또 한 번 사골뼈를 물었습니다. 저는 난처한 얼굴을 하며 요즘 다른 쪽으로 처리하느라 판매용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는 동네 정육점이었기에 손님은 아쉬워하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서방님네가 그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가족과 연관된 상황의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겠지라며 말을 아꼈죠.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는 잡뼈를 찾던 그 단골 손님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일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 그 손님을 만나 쇼핑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니 글쎄 동서의 장모가 주변 이웃들에게 사골국물을 소분해서 판매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내가 그 집 장모랑 같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 요즘 그 양반이 교회 커뮤니티에 사골국물 판다고 글을 올렸길래 나도 10kg 샀어. 그래서 최근에 자기 가게에서 뼈를 안 파는가 보다 했지. 그 정육점 상가. 여태껏 첫째 내가 다 키운 거라고 소문났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막내 아들이 진짜 뒤에서 다 파주고 해서 그리 큰 거라네. 그래서 그 상가도 죽으면 막내 아들이 가진다나 봐. 25억쯤 한다네, 세상에. 모두가 한 동네에서 살보비며 사는 이웃이다 보니 신빙성 있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당황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저의 얼굴을 흘낏 보고는 그쪽 처가랑 새로운 사업 시작한 거야? 근데 그렇게 판매해도 되나 싶더라고. 식품위생법 요즘 엄하다던데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어린 말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그 소문이 맞냐고 둘째 내가 상가랑 25억 다 갖는 거냐고 아우성이었죠.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 한번 동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떴죠. 그동안 서방님과 동서는 장인어른 핑계를 대고 가져간 잡뼈들로 뭘 한 걸까요? 만약 자신들이 먹으려고 구웠다가 남은 것을 처치하기 어려웠던 거라면 그냥 이웃들에게 나눠줘도 될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정도로 넘치는 상황이라면 굳이 매주 도축 후 남은 뼈를 그렇게 열심히 챙겨가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이걸 아는 척해야 하나 그냥 계속 모른 척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사실을 확인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교회 커뮤니티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만 하면 됐기에 확인하는 절차는 쉬웠습니다. 교회 관련한 소식 이외에 각종 벼룩시장이나 중고물품 판매글도 심심찮게 올라오는 곳이었죠. 저는 카페에 들어간 후 검색어에 사고를 넣고 조회를 클릭했습니다. 설마 하던 마음이 무색하게도 똑같은 제목의 글이 2주 전부터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려 14개의 게시글이 같은 양식으로 쭉쭉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판매자의 아이디를 클릭하여 블로그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참 전에 게시글이 몇 개 적혀 있는 블로그였지만 그 사진 속 인물은 동서였습니다. 저는 동서가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 계획적으로 사골 국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몹시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시글은 일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한 판매용 글이었는데 전문적으로 소포장해서 얼려놓은 사골팩들을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사진도 찍어놓았더군요. 최고급 한우뼈를 10시간 이상 푹 고아 만든 영양 만점 사골 국물이라는 광고 문구도 거창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판매 게시글 밑으로는 사골 국물을 사고 싶다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려있고 거기 아래에 가격을 안내하는 댓글도 꼬박꼬박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잡뼈의 가격과 자신들이 구워놓은 국물의 가격을 비교한 상품 설명이었습니다. 사골을 사서 집에서 시간과 노동을 들여 고운 가격보다 이렇게 완제품으로 된 것을 사는 게 훨씬 싸다는 논리의 비교였습니다. 가게의 판매 상품을 가족 핑계를 대고 무단으로 가져가 놓고는 뒤로 이득을 취하는 행동도 문제지만 뻔히 우리가 사골용 뼈를 판매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비교를 적어놓은 동서의 행동이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눈치를 줘서 사건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번처럼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난리 피우는 아줌마 같이 보여질까봐 소극적이어진 탓도 있었죠. 분명 잘못한 것은 동서와 서방님네인데 그걸 또 유별나게 문제 삼는다는 취급을 받게 된다면 전 진짜 혈압으로 쓰러져 버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저는 정육 씨를 확인했습니다. 고기가 들어와서 열심히 분류 작업을 하는 남편과 서방님. 저는 넌지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판매용 사골 챙겨줘요. 며칠 전부터 찾는 고객들이 있어서 계속 전화하네. 형수님 오늘도 저희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아직 완쾌가 안 되셔서. 어머 아직 부족해요? 그동안 한 30kg은 가져간 것 같은데 그 정도 양이면 4인 가구도 3달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양 나오지 않아요? 제가 눈치를 주자 서방님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그렇게 됐다는 둥의 말로 대답하더군요. 저는 그럼 예약 잡힌 것은 판매해야 하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남은 것은 빼달라고 말하며 정육실을 나왔습니다. 제 시선을 회피하는 서방님의 태도는 앞에서 정육 작업에 한창인 남편 역시도 이상하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동서는 정육실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엿들었는지 제가 나오자 시선을 애써 회피하며 매장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친정 아버님 상태는 괜찮냐, 병원 잘 다니고 있냐 물었습니다. 동서는 차츰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심술이 난 듯 틱틱댔습니다. 오늘 서방님이 사골 또 챙겨가신다는데 너무 사골만 드시는 거 아니야? 그러다 건강에 더 문제 생길 수 있어, 동서. 저희가 알아서 해요. 형님은 저희가 그거 좀 가져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좀? 좀이라니 동서. 2주일 내내 가져간 게 30kg은 좋게 넘어. 정말 부족해서 가져가는 거 맞아? 동서는 입을 대빨 내민 채로 저를 등지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싹퉁바가지처럼 대꾸하는 동서한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자기네들이 별 시덥잖은 핑계로 사고를 뒤로 빼돌리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배짱일까요? 식품위생법도 위반한 채로 사골 국물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동서는 매장을 진열하며 궁시렁궁시렁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궁시렁 사이에서 쥐가 뭔데? 라는 말이 들렸고 저는 급기야 목소리를 높였죠. 동서 뭐라고 했어 방금? 뭐? 쥐가 뭔데? 형님은 가끔 가다가 꼭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네요. 저희한테 가져가라고 하신 거면 그 후부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일일이 형님한테 말해야 해요? 친정 핑계대고 그걸로 사골 국물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싹퉁바가지 없는 동서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매섭게 노려보던 동서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의 하이톤을 들은 남편과 서방님은 불이 나게 정육실에 나왔습니다. 둘이 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남편. 저는 상기된 얼굴로 동서를 쏘아보았고 동서 역시 불만 가득한 얼굴로 눈을 흘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방님은 동서 옆에 다가가 형수님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남편 역시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기에 왜 소리를 치냐며 저를 나무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서방님이 있는 자리에서 단골 손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2주 가까이 들고 간 사골뼈로 동서네가 교회 커뮤니티에서 국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모두를 말이죠. 남편은 깜짝 놀라며 서방님을 향해 이게 사실이냐 되물었고 서방님은 당황하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일 뿐이었죠. 남편은 특유의 무시무시한 표정이 되어 서방님을 따로 불러냈고 두 남자는 가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입술을 질끈 깨물다 가게를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동서의 얌체 같은 행동은 저의 폭로로 2번 다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역시 한패가 되어서 남편을 속인 것이니 면목이 없을 테죠. 처음에는 정말 장인어른이 아파서 고왔던 거지만 주변에서 하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가업이라고 하지만 동업자끼리의 신뢰가 없으면 함께 운영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죠. 그리고 이 사건을 시댁이 고스란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동서네에 적지 않은 실망을 한 것처럼 보였고 두 사람을 나무랐습니다. 그 일이 일순으로 동서는 가게에 띄엄띄엄 나가게 되었죠. 그 시기에 동서의 엄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그깟 고기 좀 쬐끔 팔았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한 줍니까? 가족이면 다 같이 잘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도와주는 거지 뭘 그리 안 이껍게 하시냐고요. 아주 욕심보가 하늘을 찌르네. 어이구야.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르신, 그 정도가 지나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게 줄줄이 빠지면 다 로스이고 손해인데 더구나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우롱하는 게 잘하는 행동인가요? 불편한 동업을 계속하던 저희는 아버님이 옆 동네 2호점을 오픈한다는 이야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간 가게를 잘 운영한 덕분에 아버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할 생각이셨는데 동서의 사골 사건 이후로 그 날짜가 빨라졌죠. 2호점은 서방님 내외가 전담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결정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비양심적으로 행동했던 동서와 서방님에게 불편함과 못마땅함이 쌓였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강제로 분리를 시켜주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2호점은 지금 매장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말 그대로 동네 정육점이었죠. 취급하는 고기의 종류는 물론 양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정육실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1호점에서 남편과 함께 고기를 손질한 뒤 판매할 양을 2호점에 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했죠. 동서와 서방님네는 2호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저희의 가게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듯 이상한 판매 전략을 짰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저는 매주 할인율을 적용하여 행사 이벤트를 결정하고 그걸 동네 커뮤니티에 홍보하며 손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동네의 일상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커뮤니티는 보통 주부들이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좋은 홍보 수단이었죠. 그리고 동서 역시 그렇게 가게를 홍보했습니다. 초반에는 자신들의 오픈 행사를 위해 다소 무리하게 이벤트를 열어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저희 할인 행사보다 훨씬 마진율이 낮은 상태의 할인 판매를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렇게 판매해도 되는 거야? 우리야 판매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지만 저쪽은 규모가 다르잖아. 뭐 자기들도 다 생각이 있겠지. 그냥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적자든 흑자든 이제 자기네들 사정이니까. 저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오늘의 행사 가격을 보면서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더군요. 저렇게 판매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게 뻔했지만 저는 남편 말처럼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끄자마자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서방님네 막무가내 장사 방식의 여파가 저희 가게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2호점과 저희 가게는 동네는 다르지만 비슷한 반경에 있기 때문에 고객이 겹쳤습니다. 매장 이름도 동일한 상호명의 1호점, 2호점으로만 나눠져 있었기에 동일한 가게라고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았죠. 그런데 저희 가게에 와서 100g당 가격이 왜 홍보물과 다르냐는 클레임이 생긴다거나 서비스가 왜 저번보다 적어진 건지 등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 하면 듣기 싫다는데 클레임을 매일매일 듣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매장이 다르다는 점을 안내해야 했고 점점 감정 노동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커뮤니티 한 곳에 저희의 고기가 문제 있다는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 분명 자신은 1.5kg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받은 고기는 1.3kg밖에 안 된다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해당 게시글을 찬찬히 읽어보았죠. 결론적으로 그 고기를 구입한 지점은 서방님 내외가 운영하는 2호점의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게시글 아래에 1호점의 고기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작성했지만 이미 조회수는 높을 대로 높아진 상태였죠. 게다가 제 해명 댓글 아래로는 어차피 1호점이나 2호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니 똑같은 곳 아니냐는 날선 댓글이 달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남편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서방님 내외가 오기 전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올리고 신뢰감을 쌓아온 매장인데 저와 남편의 과실이 아닌 서방님 내외 과실로 인해 업장에 큰 피해가 간 것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 역시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운영되는 가게인 만큼 이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일이 끝난 후 서방님의 매장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분 말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마침 매장을 정리하고 있던 동서가 저희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저희 역시도 매장에 와서 일을 거들고 있는 동서의 친정 어머니를 보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인사를 건넸죠. 사돈 어른도 계시는데 그냥 갈까 싶다가도 여기까지 온 김에 꼭 이야기를 하고 가야 앞으로 실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서의 친정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2호점의 문제가 1호점에게까지 미치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은 동서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아직 초기라서 그런 거니 이해를 좀 해달라며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에서 고기를 정리하던 서방님 역시도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냐며 다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요. 사과를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저희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무슨 말만 하면 못마땅하단 듯 틱틱대는 두 사람이 참 미웠습니다.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없고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듯한 태도에 저와 남편은 빈정이 상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었겠지 생각하며 돌아서려는데 옆에 서 있던 사돈 어른이 저희에게 볼멘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얘들이 이제 막 가게를 열고 시작하는 건데 그 정도는 형이라는 사람이 이해해줘야지 그걸 또 후다닥 쫓아서 몰아붙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도 동선에도 장사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장사하라고 말해주러 온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해가 되더군요. 동서의 친정엄마는 저를 위아래 훑어보며 혀를 차는 뉘앙스를 보이더니 손이 사람이면 마음씨 좀 곱게 써라 고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욕적인 사돈의 말에 기가 막히더군요. 동서는 엄마 그냥 놔둬 라고 하며 말렸지만 사돈 어른은 저와 남편이 나가기 전까지 궁시렁대며 훈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온전히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야기만 꺼내면 나쁜 사람이 되는 이 패턴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던 거죠. 저는 집에 도착한 후 곧바로 가게의 전산 프로그램의 수입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2호점이 개업하기 전과 후의 자료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는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후기들을 출력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챙겨 곧장 시댁으로 쫓아갔죠. 시어머님과 시아버지는 사업에서 물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매출액만 확인하지 그 안에 세부 내용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에게 그간 있었던 서방님네와의 일화들을 이야기했고 현재 매출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장부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상가 건물이나 20억 재산에 대한 헛소문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은 1호점과 2호점의 수익의 총량만 보고는 전체 평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상 적자는 2호점의 손님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이벤트와 할인 때문에 큰 펑크가 나고 있었던 건데 말이죠. 세세하게 수익 내역을 확인한 두 분은 2호점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며 낮은 신음을 뱉으셨습니다. 특히나 20억 재산에 대한 헛소문이 나돌자 그때는 너무 놀라셔서 고개를 한참 동안 떨구실 뿐이었죠.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손님들에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정육점의 입소문이라고 첨언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양한 불만 후기들을 보여드리며 1호점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변해가고 있음을 설명했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꾸려오신 가게에 저희가 패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운영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몇 달 만에 문제 많은 가게로 낙인 찍히고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가던 20억이든 그건 아버님, 어머님 돈이시니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열심히 일해온 남편의 열정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2호점만의 문제인데도 1호점까지 동달아 말이 나오는구나. 알았다. 내 알아서 처리하마. 동네 정육점은 입소문으로 운영되는 거 아시잖아요. 1호점 매출까지 영향 있지 않으려면 두 곳이 개별화된 가게임을 고객도 알아야 해요, 아버님. 시아버님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아버님 역시 큰맘 먹고 투자하여 2호점을 오픈한 것이라 매출액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수습기간을 거쳤으리라 생각했던 서방님네였지만 아직 미흡한 게 많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두 가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생각했죠. 얼마 뒤 2호점의 가게는 상호명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각각 독립된 점포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월 매출액 역시 1호점과 2호점 통합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매출액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매장에 납품되는 고기의 양과 질, 그리고 관리 현황 모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저야 물론 이제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동서는 한 번도 체계적인 서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골치 꽤나 아팠을 것입니다. 남편과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액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웃돌았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사라진 매장이다 보니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봐왔던 인터넷 홍보와 공동구매 매출 방식을 마음껏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다시 궤도에 진입했고 저희가 가져가는 몫은 조금씩 더 늘어났죠. 그에 반해 2호점을 호기롭게 운영하던 서방님 내외는 적자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덕이더군요. 초반에 오픈 이벤트를 워낙 거창하게 해서인지 500원 주고 먹었던 음식을 1000원 주고는 먹고 싶지 않아 하는 고객들의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그게 적정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때문에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입소문 좋고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고기를 제공하는 저희 정육점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 가게 서비스보다는 저 가게가 낫더라 라는 주민들의 비교 심리가 또 한 번의 호재가 된 것이죠. 거기에 매달 매출액을 확인하게 된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무한한 신뢰를, 그리고 서방님 내외에게는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셨겠지만 실제로 성적표를 보니 영 평균 미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에게 틱틱대던 동서는 자존심이 있는 모양인지 저희에게 SOS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천성이 덜렁인 동서에게 깐깐한 아버님의 평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처음 저를 보고는 가게에서 하는 일 없어 보이는데 수입이 괜찮네 싶었었나 봐요. 하지만 생각보다 할 일도 많고 원하는 만큼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자 그새를 못 견디고 도망쳐버린 것이죠. 매장 및 고객 관리를 전 하지 않았던 서방님은 혼자서 점포를 운영할 수 없었고 그렇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동서는 얼마 가지 않아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서방님을 통해 언제 일방적으로 시댁에 모이자고 전화를 해온 것이었죠. 그것도 시어머니를 통해서요. 주말 저녁 늦게 시댁에 가보니 동서 서방님, 동서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거실 현관에서부터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있었죠. 아니, 애들이 이렇게 돈이 없어 쫄쫄 굶고 있는데 그걸 못 도와주시나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 문제로 시끄러워질 거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줘. 은행 대출에 주식에 빚 갚느냐 진짜 죽을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진짜 너무하세요. 혹시 제 남편 주워왔나요? 어찌리 매몰차세요? 그냥 사람이 싫어지더군요. 그날은 고함 소리만 오고 가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만 끄덕일 뿐 단호하셨거든요. 노력해서 벌어라. 재산은 그 이후의 일이다. 쉽게 번 돈은 금방 없어진다 등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결국 타이라고 쓰고 자이라고 읽을 수 있는 아버님의 지시로 저는 1호점, 2호점의 매장 관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호점의 점포를 정리한 뒤 점심 이후 2호점의 점포로 넘어가서 매장 관리를 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해 2호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일처리는 모두 제가 도맡아하고 있죠. 1호점과 2호점 모두 저와 남편의 가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홍보하여 가게 매출액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답니다. 서방님은 연락이 두절됐어요. 듣기론 별거를 하고 있다던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동서는 10달 가까이 쉬었다가 다시 들어간 직장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백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끈기 없는 것은 매장 일을 회피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당장 힘들다는 말 한마디로 구직을 미루고 있고 종종 술에 취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돈 하소연한답니다. 저는 두 매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시댁 두 분의 눈에 꼼꼼하고 일처리 잘하는 며느리로 눈도장을 완벽하게 찍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제가 없으면 가게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며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가끔은 보너스도 주시네요. 얌체 같았던 동서와 서방님의 협공에도 저는 저의 할 일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적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니 좀 더 어른스럽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도 남기도 하네요. 하지만 버틴 자가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켜낸 제 자신이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일원이 되어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도 기쁘고요. 이제 저의 목표는 두 가게의 고기를 전국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 사업입니다. 요즘은 밀키트가 대세라죠? 열심히 개발한 시그니처 불고기를 전국 각지로 배송 판매하기 위해 요즘은 판매 루트도 알아보고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만큼 저의 판매 커리어도 쌓이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리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하루 강아지가 있다 해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결국에는 능력을 인정받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돈 문제, 사업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견디시는 모든 분들 긍정의 기운 팍팍 넣어드릴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